주요 7개국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됩니다. 김진아 한국 외대 LD학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양자회담, 다자회담 줄줄이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일단 G7 정상회의의 무대니까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뭔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일단 G7은 1년 내내 회의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꽃이다라는 게 이제 정상회담이고 그렇다 보면은 외무장관 등 장관급에서 논의됐었던 아젠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보다는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느냐? 가장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예요. 네. 그리고 인도태평양, 그리고 북한, 중국,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이 많이 논의가 됐고요. 식량 안보 개발 지원 등 글로벌 아젠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 회담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원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여름 반격을 또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럽 쪽 동맹국을 쭉 순방을 하면서 지원을 얻어내는 그런 연장선에서 다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복원이 없는 평화회담은 절대로 거부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단은 견제하려는 그런 분위기에 아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좀 더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3가지로 군사 지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 이렇게 나뉘어서 역할 분담을 좀 논의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안정화가 가장 큰 경제 이슈가 될 겁니다. 특히 핵심 광물을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공급망을 구축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규범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됐었던 게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규범을 확립하는 일, 특히 AI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도 AI 문제가 아주 많이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도 AI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AI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 볼 수 있습니다. AI 규제 문제까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는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이제 대러시아 관계 그리고 대중국 관련 이슈가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이 사태 관련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이제 대면으로 참석한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논의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첫 세션에서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 G7 정상들이 논의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제 러시아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고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직 이제 공동 성명이 채택된 건 아닌데 그 문안은 아마 이제 작성 중인 걸로 이제 보입니다만 추가 제재 관련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까요? 일단 2가지예요. 기존의 제재들이 상당히 허점이 많았다라는 그런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제재를 작년에 이제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에 경제가 2%밖에는 낮아지지 않았다. 뭔가 허점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 제재에 이제 회피를 하는 국가들이 누군지를 이제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경제 제재 있지 않습니까? 그럼 G7 국가들이 전체 세계 GDP의 한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이 이 경제력을 좀 동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많은 국가들이 옵저버로 참가한 이유도 이 문제랑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각 지역기구의 의장국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경제 제재에 동참해 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 통제를 대폭적으로 또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제3국에서 이제 제재를 이제 위반하는 그런 기업들을 한 70개 기업들을 리스트
리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개인단체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한 300개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들을 더한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아마 종합적인 내용들은 공동 성명문에 다시 반영이 돼서 아마 전파를 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공동 성명에 뭔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게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결국엔 정치적인 의무를 다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돌아가서 관련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예, 모두 한 300가지 정도의 추가 제재가 이제 논의될 것이다. 그동안 이제 이 뭔가 사각지대, 구멍이라고 여겨졌었던 부분을 이제 촘촘히 이제 메우는 그런 그 움직임 같은데요. 공동 성명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G7 그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참관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은 거여서 공동 성명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제재안이 도출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여기에 결국에는 이제 보조를 맞춰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좀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원안으로 이제 나왔었던 거는 지금은 이제 통제 리스트라고 이래서 그것만 제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예 전체를 통제해버리고 그중에서 필요가 있는 것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방식을 바꾸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면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아마 반발하는 국가가 많을 거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타협하고 이제 문건을 또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급망 문제도 의제로 올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이란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더라도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중국 그 견제 움직임이라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한 회담이 G7 차원에서도 있었고요. 이때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참석을 했었던 그런 회의입니다. 여기서 논의됐던 것이 중국의 경제적인 강압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경제적 강압이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어떤 이제 갈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경제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을 한다라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리고 예측이 불가한 행위들이 나올 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을 중국이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지원하는 걸 좀 차단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군대가 현대화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급망 재편에 필요한 국가들 많이 모아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선 브라질 그리고 이번에 또 국제적으로 뭐 지역기구의 의장을 올해 맡지는 않는데 참가한 국가 또 베트남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첨단 기술에 쓰이는 히토류들을 가지고서 중국이 또 강압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한 문제는 다들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성명에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로 비난하는 성명이 올라올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타이완 문제도 뭐 직간접적으로 그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외교장관의 회의에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예전처럼 똑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만 해협의 안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아주 중립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신장 티벳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해양 국제법 그 웅클로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이 지금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과 회담을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 기구들이 이제 남쪽에 주로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표들이거든요. 여기서 제외된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된 국가들과 모종의 합의를 하면서 또 이제 대결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형적으로 발언이 나올 거다라는 네.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은 조금 상이해요. 예.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뭐 고의적으로 자극하려는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조절을 할 것이고 균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이 뭐 중국과 관련한 어떠한 문안을 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이런 부분 네.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그 갈등 양상이 계속됐는데, 좀 유럽을 보면요, 유럽의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이 관계를 좀 조정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관계 단절, 관계 분리가 아니고 위험 감축,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위험 감축이라는 그 어떤 전략적인 그 대안에 대한 그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단절한다라는 의미예요. 예. 하지만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분야만 단절해서 떼어내 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가 살짝 다르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원래 대중 원칙과 크게 다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쟁과 협력 분야가 공존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약간 이제 중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좀 의식을 한 듯 보여요. 사실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먼저 논의가 되었고, 예.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그 레토릭을 다시 가져온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상호 의존도가 있다라는 사실, 그 현실적인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은 그냥 인정을 했다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조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G7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결국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수는요. 규범을 무시하고 현상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예. 그리고 일본과 이번에 영국과의 여러 가지 회담 내용들을 봐도 히로시마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요. 영국의 항무정단이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부분에 무게를 상당히 실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번에 G7에서 참여를 하면서 중국과의 1대1로 이런 것들을 탈퇴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예. 물론 남쪽 유럽으로 갈수록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라는 부분들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디리스킹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 변화냐 이렇게까지 해석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그 전략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뭐 광물 자원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이제 의존도가 높은 측면이 있기 네.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전략적 그 자율성을 좀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가겠다, 뭐 이런 네. 선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한국도 지금 외교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보면은 굉장히 외교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비슷한 그런 유사 입장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불가피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떠한 노선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되, 네. 그리고 뭔가 유동적으로 자기가 전략적인 자율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관계를 여러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외교 전략을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중추국가라는 의미는 강대국과 유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최대 이익을 얻는 국가라고 예.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의 중간에 있으면서 또 무게중심의 변화를 여러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국가가 사실은 중추 국가거든요. 그 예. 얘기는 전략적인 자율성을 모색하는 국가다라는 차원에서 한국도 유사 국가들의 어떠한 전략들을 좀 같이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노선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그 외교 정책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일도 양단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은 당겨오고 중국은 밀어내고 이렇게 해갖고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실용적인 건 이제 챙기면서 가야 된다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특히 이번에 이 방일 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 한일 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제 연이어 좀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보 그 공조 그 방안이 좀 논의가 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안보 이슈가 나오기는 할 텐데요. 예.
사실은 푸놈펜 선언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국제사회가 지켜봤었던 것은 한미일이 이제는 안보뿐만이 아니라 안보 이해 문제들도 즉 글로벌 이슈들도 함께 협력한다. 그런 문들을 열어놨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이슈도 단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네. 지역 문제를 다 포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년에 우리가 한미일 선언에서 지켜봤었던 여러 가지 합의 사항 중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항상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술적인 문제를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가면서 한미일이 기존에 합의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진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제 더 충분히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착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측면에서 이 북한 미사일 관련 그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좀 더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그 워싱턴 선언이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제시했었던 이른바 이제 핵 협력 그룹 NCG에 있어서 양국이 이제 좀 더 조율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정착된 이후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일본까지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일본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미국과 일본 간에는 EDD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은 부차관복급이에요. 하지만 한미 간에는 차관복급으로 이제 격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 간에는 여러 가지 핵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TTX도 하고 그걸 또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이 정도의 구체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묶어서 같이 이제 해보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 이제 행정부는 핵태세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 핵태세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한미일 3자 그리고 또는 호주까지 묶어서 4자 간의 이제 안보 대화 특히 확장 억제와 관련한 대화체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묶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구분해야 되고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미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인 목적은 주위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동맹국들로부터 정보를 좀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미국의 전략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부분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결국에는 한국이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